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른바 임영웅 효과가 BTS급 팬덤과 어깨를 겨루면서 내수산업 활성화를 이끄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임영웅 신드롬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낮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9살 승아 양의 발인식이 오늘 치러졌습니다. 대전의 사고 현장을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합당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다짐했습니다. 북한이 남북통신선을 닷새째 사실상 차단한 가운데 김정은이 남한 지도를 펴놓고 주한미군 기지인 평택과 우리 합참이 있는 계룡대를 지목하면서 군사회의를 하는 장면을 북측 매체가 공개했습니다. 먼저 정혁진 변호사,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주제입니다. BTS급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가수 임영웅 씨가 시축에 나선다는 소문에 평소 축구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팬들이 매진 사례를 이뤘습니다. 대중문화계를 넘어 내수 활성화까지 이끈다는 임영웅 효과.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에 대해서 잘 보도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신 언론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수 활성화, 그다음에 스포츠 산업 육성, 국민 여가 활성화, 그다음에 소통 차원에서 기획된 행사였는데 큰 관심을 보여주셔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지난 8일이었습니다. FC 서울과 대구 FC의 축구 경기에 앞서 임영웅 씨가 시축을 했고 전반전이 끝난 뒤에는 하프타임 공연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을 함께 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영웅입니다. 앞으로 K리그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FC 서울 시청 시작합니다. 여러분 박수! 네, 시축을 굉장히 정성 들여 길게 차는 모습 보셨는데요. 이날 관중이 45,007명, 정확히 그랬다고 합니다. 이게 만원 사례예요. 2018년 시즌 이후에 K리그 최다 관중 기록이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관중들이 직접 축구장에 나가보고 싶다 이런 욕구는 당연히 있었겠죠. 하지만 45,000명이 넘는 그러한 인파가 몰린 것은, 관중이 몰린 것은 임영웅으로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네.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고요.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최다 관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K리그의 역대 14번째로 많은 관중이었다라고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임영웅 씨가 굉장히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했고 그 꿈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황의조나 기성용 선수와도 친분이 있었다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임영웅 그 씨를 보기 위해서, 가수 임영웅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운집했다라고 하는 게 참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자, 이런 선풍적인 인기에 모든 프로축구 구단들, 나가서 모든 스포츠 구단들이 임영웅 씨가 와서 뭐 시축이나 시구를 해주길 원했을 법한데 임영웅 씨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특별히 고른 건 방금도 얘기가 있었지만 황의조, 기성용 선수 때문이라고요? 네, 황의조, 기성용 선수하고 친분이 있는데 이 두 선수 때문에 FC 서울 시축을 택했을 것이다라고 일부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원인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임영웅
씨는 뭐 특정한 선수와의 친분 때문이 아니라 K리그를 살리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느 경기인가에 가서 시축을 하고 싶은데 임영웅 씨가 거주지가 서울이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서울에 있는 구장에 가서 시축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난 것 같은데 네. 그 덕분에 FC 서울은 대박을 맞은 겁니다. 이번에 공식 관중이 45,007명인데 네. 그 45,007이라는 숫자가 몽땅 다 유료 관중이거든요. 그게 전부 돈 내고 들어온 사람들이. 다 돈 내고 들어온 네. 관중이거든요. 기자들 일부하고 취재진만 좀 안 냈겠죠. 이제 무료 관중까지 다 합치면 47,000인데 네네. 근데 지금 역대 K리그 유료 관중 신기록을 세운 거거든요. 기존의 유료 관중 기록이 32,000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45,000이 된 거예요. 10,000명 이상을. 10,000명 이상이 더 늘어난 거예요. 이른바 내돈내산이네요. 그렇죠. 내돈내산. 그 관중이 많이 몰려서 FC 서울하고 K리그 측은 그야말로 대박을 맞았습니다. 네. 한 명의 스포츠 스타가 이런 엄청난 또 이 티켓 파워를 보였습니다. 임영웅 씨가 시축자로 나선다는 소문이 미리 돌자 10분 만에 입장권 2만 장이 동이 났고 2만 원대 티켓을 무려 40만 원에 판다는 암표 호객꾼까지 등장했다.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시축을 한다는 발표가 나오고 그다음에 예매를 시작했는데 예매를 시작하자마자 한 10분 정도 만에 2만 표가 나가고 10분 만에 2만 표가 다 예, 팔린 거예요? 하루 정도 만에 3만 5천 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예매로 K리그 역대 유료 관중 기록을 깬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축구장이잖아요. 네. 꼭대기에서 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보통 1층이나 2층에서 봐야 잘 보이니까. 그렇죠. 예, 표를 팔기 시작하자마자 한 10분 정도 만에 1층 좌석은 매진이 된 거예요. 다 매진이 돼버리니까 임영웅을 가까이서 보겠다. 가까이 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표를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르니까 안표가 나오기 시작해서 2만 원대 표가 40만 원대 안표까지 그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암표라는 게 뭐 이제 이 암시장의 형성이고 네. 이게 좀 뭐 필요하기다 이런 말도 있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게 표값이 오른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파는 사람도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문제가 이 물리적인 안표는 이 단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안표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표를 사서 인터넷으로 파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단속하기도 힘들지 않겠어요? 관련 법규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터넷 안표상들이 너무 기승을 부리고 그래서 뭐 축구 경기뿐만이 아니라 야구, 뭐 뮤지컬, 그 콘서트 이런 쪽에서 선의의 그 관중들이 너무 피해를 본다. 요 안표 문제에 대해서 좀 정부나 국회에서도 나서서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이날 임영웅 씨는 축구장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축구화를 신고 보통은 뭐 구두나 자기 평상화를 신고 그렇게 시축하거나 또 시구를 하는데 그렇게 했고 축하 공연을 축구화를 신고 했다. 이래서 화제가 또 됐습니다. 관련 영상을 먼저 보시죠. 저게 이제 하프타임 공연이라고요. 전반전 끝나고 나서 이제 한 10분 동안 쉴 때 센터 서클을 두고 하는 공연인데 저 공연 때문에 그 오신 거라고 볼 정도로 또 열광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보십시오. 대단하죠? 이 FC 서울의 유튜브가 찍어서 공개한 그런 당시의 영상인데요. 대단했습니다. 또 자신의 이런 무대 공연으로 인해서 경기장에 잔디가 상하면 경기에 지장을 주거나 회방을 주지 않을까 이런 것을 염려했다. 그래서 축구화를 신고 공연을 했다. 역시 뭐 축구 선수를 꿈꿨던 그런 매너 아니냐 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임영웅 씨가 축구화를 신은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초등학교 때 유소년 축구단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축구를 잘하고 사랑하고 또 잘하는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시축을 했잖아요. 시축할 때 구두 신고 시축했다가 미끄러지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으니까 제대로 된 축구화를 신고 시축을 한 거 아닌가. 네. 조금 전에 영상 나왔지만은 시축을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멀리. 예, 두 번째는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를 사랑하는 거의 준 축구인으로서 경기장을 그 좋은 잔디를 망가뜨리면 안 되겠다. 네. 그럼 결국은 이제 축구화를 신어야 되겠다. 그런 세심한 배려까지 한 진짜 축구 팬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마 뭐 우리 정 변호사의 그 해석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공연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이 공연 업계 사이에서는 가수 임영웅 씨의 행사의 몸값의 가치가 과연 얼마냐. 현재 기준으로 1,000억 원은 기본으로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참 엄청난 액수입니다. 걸어다니는 뭐 웬만한 중견기업이 아닌가 싶은데 콘서트 수익만 봤을 때는 BTS와 1대1로 견줘서도 네. 한번 뭐 따져봐야 될 정도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1대1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 대 한 명. 그러니까 멤버 하나당 네, 방탄소년단 7명이니까 그 7명 다 말고 한 명 대 한 명으로 견주면 임영웅 씨가 국내 콘서트 수익이 더 위가 아니냐. 네. 이러한 주장이 이제 일부 매체에서 나온 건데 이것보다는 한 명 대 한 명 말고 방탄소년단 전체하고 견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콘서트장에서 임영웅 씨나 방탄소년단이 뜨면 그냥 매진이거든요. 네. 둘 다 똑같이 매진이니까 임영웅 씨하고 방탄소년단 다 견주면 동등하다. 국내 시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똑같이 팀으로 동등한데 한 명으로 나누면 당연히 임영웅 씨가 위가 되는 거고 네. 또 그 밖에 또 콘서트 말고 행사 시장에서는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영웅 씨 몸값이 뭐 1,000억 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방송에 출연한다면 네네. 그럼 임영웅 씨 출연료가 지금 유재석 씨 출연료가 2천만 원이 넘어간다고. 국내 정상급이죠. 네, 그게? 회당 네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임영웅 씨가 방송에 나오면 유재석 씨보다도 더 위일 것이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트롯 경연 프로그램 나올 때가 격세지감이 들 정도로 네. 유재석의 출연료를 넘어서고 있다. 예. 이것도 대단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영웅 씨가 K리그 경기 시축 행사에 보통 이런 데 가면 업계에서 말하는 거마비, 이거 옛날 조선시대 용어인데요. 이거 뭐 차비나 하시라고 주는 일종의 그런 돈을 거마비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C 서울 구단 측에서 몇 번이고 주겠다고 했는데도 한사코 거절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역대 유료관 중 최다 입장이라고 하는 FC 서울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대박이 난 게 FC 서울하고 대구 FC가 인기가 좋아서 그랬을까?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그랬을 것 같지가 않고 네. 임영웅 가수의 그 영향 때문에 된 것 같은데 사실 축구장에 10,000명이 들어가나 45,000명이 들어가나 들어가는 비용은 큰 차이 없을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경기하고 하려면. 그러니까 늘어나는 만큼 FC 서울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 순수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FC 서울 구단주나 관계자라고 하면 이런 효과를 딱 보고 임영웅 씨한테 제발 와달라. 그럼 내가 뭐 몇천만 원 이상을 갖다가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영웅 씨는 돈을 한 푼도 안 받았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이야기 나온 것처럼 워낙 몸값이 비싼 분이니까 뭐 그 정도는 안 받아도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내가 축구를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데 굳이 내가 돈까지 받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FC 서울 입장에서는 돈을 엄청나게 벌고 거마비까지 아끼게 된 거예요. 네. 그 수익을 축구 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좋은 흐름의 네. 선순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임영웅 씨뿐 아니고 팬클럽 영웅시대, 그 이름을 따서 팬클럽 이름이 영웅시대입니다. 그 미담도 화제입니다. 영웅시대의 팬들은 시축과 하프타임 공연은 물론 경기가 모두 끝나고 선수들이 인사를 건넬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보통 자기 원하는 스타가 떠나는 게 상례인데 그것도 또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요번에 영웅시대 분들이 그날 경기가 엄청나게 추웠거든요. 지난 주말에 갑자기 추워졌었잖아요. 추운데도 불구하고 임영웅 씨 하프타임 공연 끝난 이후에 자리를 바로 뜨지 않고 대부분의 분들이 마지막까지 경기를 응원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러한 모범적인 모습 때문에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고 그리고 또 영웅시대 색깔이 하늘색이거든요. 근데 전날 경기 때 원정팀의 색깔이 하늘색이었던 거예요. 겹치잖아요. 네네. 근데 원정팀 색깔을 입고 관중석에 앉아 있으면 예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웅시대 분들이 자기들 색깔 응원 이 팬덤 의상을 안 입었어요. 전날 일반 일상복을 입었었고 그리고 축구 응원하는 방식 있잖아요. 네. 그것도 똑같이 다 따라하면서 응원을 했고 그리고 또 놀라운 게 뭐냐면 경기 끝나고 나서 저 관중석이 싹 비었는데 남아있는 자리를 보니까 경기 시작하기 전보다
더 깨끗해졌더라. 네. 영시대 분들이 다 청소를 하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네, 네. 그것 때문에 정말 모범적인 팬덤이다라고 인터넷에 굉장히 큰 찬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담이 미담을 낳는 그렇습니다.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이번에는요, 시구 얘기를 좀 하죠.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일 대구에서 열린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시구자로 나섰습니다. 통상의 시구자들과는 다른 빠른 스트라이크를 던져서 팬들을 놀라게 했었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약간은 휘었지만 스트라이크 존에 왔고 네. 타자는 뭐 저게 이제 관례적으로 때리진 않죠. 헛스윙을 해서 이제 스트라이크가 됐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시구에 앞서서 10개 정도의 연습볼을 던질 때부터 이런 스트라이크 시구가 예상됐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야구사랑 정평이 나 있죠? 저희 때는요. 고교 야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네. 아직까지 기억하는 게 설린상고, 김건우, 박노준 이런 그 선수들이 시대가 이제 학창 시절이었군요. 그때는 그 프로야구가 없었기 때문에 고교야구 고교야구. 결승하면 동대문 운동장 들썩들썩했고 네. 생각나는 선수들이 이제 군산상고의 조계현 선수. 네. 그런데 충암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충암에 누가 그 출신인가 봤더니 조범현 감독 있잖아요. 조범현.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냐면은 오비베어스에 장호연 선수가 있었어요. 투수. 네. 근데 제가 쭉 찾아보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하고 장호연 선수하고 고등학교 동기 아닌가 싶고요. 그 비슷한 시기죠. 네네, 예. 나이가 같아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조범현 감독 같은 경우에 1년 선배이고, 그러니까 저래도 만약에 제가 충암고등학교 다녔으면은 굉장히 야구에 쭉 빠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스스로 밝히신 것처럼 서울대 법대 입학한 이후에 법대 야구부에 들어와 가지고 활동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대충 할 게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서울대 법대에 야구부가 있기는 있는데 네. 거기 멤버가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고시 공부들 하느라고. 네네. 그다음에 또 그렇게 뭐 운동을 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운동 별로 잘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서울대 법대 야구부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했다. 그만큼 야구 사랑에 정평이 있었다. 그다음에 이번에 시구할 때에도 그냥 한두 번 던져보고 한 게 아니고 시구 잘하려고, 조금 전에 이명웅 선수처럼 시구 잘하려고 연습도 꽤 많이 하신 것 같고, 그 결과 아주 역대급으로 그 시구가 좋은 시구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야구장에 이게 삼성 연고구단이어서 삼성 선수들이 던지는 투수 연습장에서 10개 이상을 던졌는데 10개가 뭐 대충 간 게 없었대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걸 옆에서 지켜본 유명 야구 해설가 출신이죠. 허구현 KBO 총재는 역대급 돌직구다. 뭐 약간 여기에 상찬이 들어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켜보던 삼성 투수들도 저기 놀랐다고 합니다. 네, 그 허구현 총재가 역대급 돌직구라고 해서 보통 이런 식의 표현이 좀 의례적일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표현은 진심이 담긴 것 같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시구를 해서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했다고 보도가 나와가지고 처음에 텍스트만 보고 그게 가능한 일인가? 제가 좀 의심스러워했었거든요. 보통은 다 땅에다 한 두어 번 이게 쳐박거나 그러잖아요. 네, 일반적인 중장년 그 평범한 사람은 마운드에서 공을 던져도 포수한테 정확히 가기가 어렵거든요. 네네. 그래서 약식으로 앞에서 던질 때도 많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히 마운드에서 와인드업을 해가지고 공을 던져서 포수가 앉아서 받을 수 있게 네. 그렇게 던진 거니까 이거는 일반인이 이렇게 하기 정말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허구현 KBO 총재가 역대급 돌직구라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많은 분들도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이 시구가 화제가 되자 대통령실도 이례적으로 시구 논평까지 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에 대해서 잘 보도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신 언론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수 활성화, 그다음에 스포츠 산업 육성, 국민 여가 활성화, 그다음에 소통 차원에서 기획된 행사였는데 큰 관심을 보여주셔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최고 인기 스포츠가 지금 프로야구인데 현재 좀 부진한 이 경제를 다시 이끄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겠지만 스포츠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들의 하나로 육성하고 활성화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정책적 의지 아니겠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수준이 이제 제조업 단계를 벗어난 수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K컬처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문화가 이제 옛날에 김구 선생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문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은 스포츠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생각도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가 국가 성장 동력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인 걸 떠나가지고 굉장히 큰 측면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또 이제 야구, 축구 이런 스포츠를 그 애호하시는 대통령께서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지난 8일 대전 시내에서 자신의 주장대로 소주 반병 이상을 마신 만취 상태로 갈지자 운전을 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인도를 덮쳐서 영문조차 모르고 길을 가던 초등학생 4명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 중 9살 배승아 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고 오늘 발인식이 있었죠? 참 너무 저 영상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당시 사고인데 여기를 치고요. 저렇게 가면서 이게 그냥 이제 완전히 360도 가까운 회전을 하면서 보기 저 때 이제 저 앞에 4명의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은 저도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자, 놀란 주민들이 달려가서 네네. 어린이들부터 살려야 된다. 네. 그 당시에 긴박한 모습이 지금 드러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 사람이 자기가 소주를 반병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저기 보세요. 지금이 언제냐면은 2시 20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밤중에 술 먹고 저렇게 운전을 한 게 아니고 낮술입니다. 낮술. 차라리 밤에 있었으면은 그러면은 뭐 밤에도 음주운전하면 절대로 안 되지만 저렇게 어린 배승아 양 같은 어린 학생들이 밤에 나와서 저렇게 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냥 대낮에 친구들하고 놀고 있다가 더군다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엄마 이야기에 의하면은 배승아 양이 친구랑 더 놀고 싶다고 그랬대요. 자, 유족들의 뜻에 따라서 배승아 양의 생전 모습이 공개됐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공개한 것도 더 이상 이런 아픔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 유족들이 엄마 아빠가 승아 양의 엄마 아빠가 아주 큰 결심을 갖다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고 정말로 음주운전은 이거는 실질적으로 살인 예비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또 일어났구나 참 개탄스럽습니다. 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9살 배승아 양은 10살 생일을 불과 한 달 앞둔 상태였습니다. 온 가족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늦둥이 딸이었다.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예, 그 배승아 양이 9살인데 오빠가 26살이거든요. 어유, 엄청난 15살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늦둥이 막둥이 딸인데 얼마나 이쁨을 받았겠습니까? 보통 자, 저 모습을 볼 때마다 네. 저런 늦둥이가 나오면 부모님들도 다 예뻐하고 언니 오빠들도 예뻐하고 그러는데 26살 오빠가 정말 딸처럼 예뻐하면서 돌봐줬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리고 또 이 배승아 양이 엄마가 우리 남매를 힘들게 키우셨다라고 하면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유튜브 영상 보면서 엄마 재밌어라고 막 개인기 연습하고 춤 연습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귀여운 딸이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참변을 당하니까 유족들이 오열하면서 정말 너무나 그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네, 참 먹먹합니다. 어제 배승아 양의 발인식이 있었고 어머니는 화장터 앞에서 딸을 보낼 수 없다고 주저앉아 오열했다. 당연한 반응이겠죠.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이 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더 이상 제2의 배승아 양 같은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법들도 생기고 막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음주운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보면은 그 유족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죽인 거나 무엇이 다른가,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제도가 정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족들은 승하양의 얼굴과 실명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스쿨존 사고의 공론화,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보다 엄중한 처벌을 위해서 내린 그야말로 눈물 어린 결정이었다고 하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배승하양, 그러니까 모든 제가 봤을 때 승하양의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이제부터는 9살, 10살 되는 초등학교 여학생들은 다 내 딸 같은 생각이 들 겁니다. 네. 길거리 지나가다가 승하랑 비슷한 아이를 보면은 또 생각이 날 거고, 그 다음에 집에 승하양 방이 있으면 그 방을 어떻게 치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유족들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그 승하양 친구들이 이렇게 희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 결심이에요. 왜냐하면 뭐 좋은 일이라고 저런 얼굴을 갖다 공개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은 사회 공익적인 그 목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내리신 것 같고, 저 승하양의 저런 천진난만한 그 얼굴을 갖다 보면 사람들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배승하 양뿐 아니고 다른 초등학생 3명도 함께 크게 다쳤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은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다. 이 3명의 안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3명도 다 다쳤는데 특히 배승하 양의 절친이라고 알려진 한 명이 지금 머리를 다쳤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뇌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한때 일부 매체에서 뭐 위중하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네.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후유증 걱정이 예, 일부 매체에서 뭐 실어증 이런 식의 또 보도를 하기도 했고 지금 뇌라는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제발 교통사고가 제일 걱정되는 게 후유증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떤 부위를 다쳤든지 간에. 그래서 제발 후유증 없이 좀 다른 아이들만이라도 완전히 좀 완쾌가 되길 바랍니다. 네. 전직 공무원으로 알려진 이 가해 사고 운전자 60대인데요. 브레이크를 잡으려 했었다, 이런 주장만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심정이 어떠신가요? 너무 죄송합니다. 갑자기 심정이 어떠신가요? 너무 죄송합니다. 유가족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아이들 거듭드립니다. 탔을 때 브레이크 잡으신 거 맞으세요? 예. 가속하는 건 보이던데요. 아니요, 안 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안 치려고 노력을 했다. 자, 사고 상황 당시가 이제 완전히 이 오른쪽 난간을 받고 둥글게 이게 돌면서 인도 위로 덮쳐서 올라가는 장면. 차량 자체가 이 통제불능인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인 이 남자 A씨라고 통상 지금 저희가 표기하고 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다고 하는데, 이 수치 자체가 본인의 주장대로 뭐 소주 반 병밖에 안 먹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량에 따라서 수치가 달리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면허 취소 수치가 0.08%거든요. 네. 그런데 0.1%를 훨씬 넘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운전은커녕 스스로 제대로 걷기에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네. 그러니까 저렇게 그 무작정 그 대로에서 그 유턴을 갖다 하고 그렇게 된 거죠. 참으로 진짜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처럼 대리운전이 발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리운전 불러서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대리비 주고 집에 가거나 목적지에 가면 되는데 왜 저렇게 사람을 저런 그 씻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했는지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네. 자, 이 A 씨가요, 사고를 낸 다음 날까지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데 술에서 완전히 깨지 않을 정도였다. 자, 이게 정말 어처구니가 너무 없는 얘기예요. 뭐 그야말로 완전히 만취였다는 얘기고 지금 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 이 사고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자기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 그 영상이 공개됐는데 거기서 보면 거의 몸을 못 가눌 정도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만취했는 상태에서 왜
운전대를 잡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리고 또 자신의 어떤 책임을 줄이려고 했는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 반병 마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네. 나중에 한 병이라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뭐 끝까지 좀 너무 이렇게 자기의 처벌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만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이 한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람 가운데 20% 가까이는요. 3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범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있지만 이 재범률이 계속 늘어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무에서 이제 사건을 쭉 보면 진짜로 음주운전 한 번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번 한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왜 이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재범, 3범 이 사람들은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 음주운전을 10번, 20번, 몇십 번을 갖다가 했는데 말 그대로 상습적인.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적발되거나 사고가 낸 게 그렇게 2번, 3번이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조금 전에는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는 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가 아니고 그 굉장히 인구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대리운전 굉장히 쉽거든요.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가면 훨씬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형사상에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이번 사건으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 매우 낮다는 게 지금 중평이네요. 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최대 판사 재량에 따라서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고 운전자가 항소를 하면 무조건 자신한테 불리해지기 때문에 판결이 점점 더 엄격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항소를 못한다고 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대 사형까지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핀란드는 과거 노키아 부사장이 네. 음주운전에 걸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벌금이 2억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리고 음주운전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살인범하고 동등하게 그렇게 처벌을 한다고 하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사건이 벌어지면 그 음주운전자의 이름, 나이, 뭐 혈중 알코올 농도, 자동차 번호판 이거를 신문 일면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신문 일면이요? 완전히 네. 사회에서 그 지탄을 받게끔 그렇게 유도한다고 하고 터키에서는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30km 이상을 걷게 하고 그 정도로 걸은 다음에 유치장에 구금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바로 살인범하고 동등하게 처벌한다고 합니다.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고 현장에 들러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이번 사고가 정말 근본적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이어지기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하재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한은 지금 코너입니다. 보름 만에 북한 매체에 등장한 김정은이 이번엔 지도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먼저 주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은이 남한 지도를 쳐 걸어놓고 북한군 수뇌부와 군사회의란 걸 했는데 북한 말로 조선중앙테레비가 이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중대한 군사적 의의를 가지는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 확대 회의가
4월 10일 당중앙연패 본부 청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우리의 군사적 선택을 더욱 명백히 하고 강력한 실천 행동으로 이행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엄격히 갖추는 것을 필수적인 요구로 제기하였으며 적들이 그 어떤 수단과 방식으로도 대응이 불가능한 다양한 군사적 행동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와 기구 편제적인 대책들을 토의하고 해당 결정들을 전원일치로 가결했습니다. 네. 보시는 대로 김정은 여보하란 듯이 왼쪽 손을 바지 주머니에 꽂아놓고 남한의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김정은의 손가락 끝이 가리킨 곳 경기도 평택. 그래서 험프리스 기지를 지목한 것으로 분석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세계 최대의 해외 파견 기지인 험프리스 기지를 직접 손가락으로 가리켰는데 다 보셨겠지만 진짜 왼손 주머니에다 놓고 저렇게 아주 뭐 정말 자고자대하면서 저게 일부러 저러는 거죠? 일부러 그러는 거죠. 네. 뭐 북한군 지휘부들을 기강을 잡는 것 못해 지금 한국 뭐 주요 기지들을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저러는 거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거든요. 네. 저런 걸 보면서 참 저 사람의 자고자대함 어디까지 갈까 끝까지 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김정은의 손가락이 또 가리킨 곳이 있습니다. 군수내부도 그곳을 가리켰다는데 거기는 바로 계룡대다. 이 계룡대는 이제 우리의 군사 요충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해공군 지휘부가 있는 계룡대인데 네. 저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지도를 가르쳤거든요. 네네. 김정은은 험프리스 기지를 가리키고 북한군 당중앙 군사위원회 지금 부위원장은 왼쪽에 있는 사람이 계룡대를 가르쳤거든요. 이게 이제 손가락은 못하고 이제 뭔가 지휘봉으로. 지휘봉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북한이 어디에 가장 큰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어디를 먼저 제일 타격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두 장의 사진이 나왔는데 그런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짚었다는 건 이번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김정은의 극도의 불편함을 드러낸 것 아니냐. 그런 해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미훈련에 대한 불편함 넘어서 한미 동맹에 대한 증오감, 적대감을 있는 그대로 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난 2017년에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들렀던 이 험프리스 기지. 주한미군 지휘관들은 이곳을 크라운 주월, 그야말로 왕관의 보석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 해외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해외 파견 기지거든요. 한 개 도시예요. 그리고 너무나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보석 같다 그래서 미군이 지어낸 이름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저기서 근무하는 걸 굉장히 긍지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요. 저게 어느 정도 크기인가 하면 여의도의 한 5배 정도가 면적만. 거기에 네. 학교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뭐 모든 시설들이 다 들어가 우체국까지 다 있고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게 자, 정말 야구장도 있고요. 야구장도 있고요. 네. 예, 저게 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봤는데 정말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긍지감을 가지고 저기서 일하는 적인데 북한으로서는 반대로 가장 큰 적대감을 표출해야 될 그런 장소로 된 거죠. 네. 북한 김정은이 노골적으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편함을 표시했다는 북한 선전매체의 보도 들어보겠습니다. 미제와 남조선 괴뢰 역도들의 침략적인 군사 정책과 행위들이 위협적인 실체로 부상하고 있는 현 조선반도 안전 상황의 엄중함을 명백히 인식하고 그에 대처하여 나라의 방위력과 전쟁 준비를 더욱 완비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군사적 문제들을 토의했습니다. 김정은이 여기서 언급한 전쟁 억제력이라는 게 바로 핵무력의 증강입니다. 자, 이게 과연 미국을 포함한 외부에 대한 경고인지 북한 주민들을 결속시키기 위한 건지 어떻습니까? 두 가지 뜻이 다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뜻이 다 있는데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 자신과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핵무기 늘리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겠다는 그런 과시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한미에 대한 노골적인 위협이기도 하면서 결국은 북한 주민들한테 봐라. 주머니에 손 넣고 딱 저렇게 미군하고 한국과 나렇게 말할 정도면 우리가 얼마나 강한가.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주민 결속용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핵이 북한이 말하는 것처럼 만능이 보고입니다. 이러는 것처럼 자기네가 그 과시하고 위협하고 결속시키고 이런 다목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하나의 그 지금 중요한 이슈. 남북 간 통신선을 북한이 오늘로 5일째, 닷새째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통하지 않고 있어요. 불통 상태인데 급기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북 성명까지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는 결국 북한을 스스로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자, 이 통일부 장관이요. 대북 성명을 낸 게 10년 만입니다. 10년 동안 안 냈나 싶으신 국민들이 많으실 텐데 북한의 입장에선 윤 정부의 단호함에 이 곤혹스러움 또 곤욕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난 정권 하에서 정말 대한민국이 북한 앞에 어느 정도까지 물러날 수 있는가를 보여줬거든요. 네. 물러나면 북한이 그만큼 따라 들어오고 물러나면 그만큼 따라 들어오고 그러면서 별 욕을 다 먹었어요. 우리 국민이 욕 먹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어떤 결연성을 보여주고 우리가 뭐 권영세 장관이 저렇게 대북 성명까지 발표하는데 북한으로서는 이게 우리가 굽히라고 저렇게 위협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굽혀지지 않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북한 앞에 물러서면 2차 대전 때 그 독일 앞에 영국, 프랑스가 물러났다가 혼났던 것처럼 그때 유화정책 썼다가 유화정책 그러잖아요. 계속 근데 밀렸죠. 안보에서는 저는 전적으로 대통령하고 동감인 게 힘이 없으면 평화를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힘 있게 나가고 결단성 있게 나가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내가 원하던 건 저건 아닌데 이런 곤혹스러움이 이런 모든 사진들에서랑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한편 이 북한의 해커 문제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요. 북한이 암호화폐 해킹을 통해 무려 17억 달러를 훔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 액수가 장난이 아니네요. 2조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 조금 말부터 한 1년 한 4, 5개월 동안에 북한이 미사일을 100여 발 이상을 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핵무기를 고도하고 이제 전술핵 무기까지 만들어놔서 훈련 연습까지 하는 거거든요. 저 돈이 결국은 남미 나라 돈, 남미 사람들이 돈을 빼앗아서 결국은 핵무기와 미사일들을 만든 거다. 그러니까 절도 작물인 거죠? 범죄 수익으로 자기네 무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작물을 가지고 하는 거죠, 지금.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해커들이 과연 어느 정도로 실력, 이게 나쁜 실력입니다. 세계 정상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0대 초반 엘리트 가운데 극소수만 해커가 될 수 있다. 말 그대로 나라에서 특급 대우를 해준다. 실태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커들은 북한에서 오직 성분을 가리지 않는 부분이 해커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분이 나쁘더라도 머리가 천재면 18세부터 22세 사이에 해커들을 양성을 해서 글을 씌우는 거거든요. 잠깐 말씀 도중에 정찰총국 제3국 산하에 3명의 해커들이 지금 세계적인 명성, 악명이죠, 사실. 김숙희, 라자루스, 안다리엘이라는 그런 그 가명을 쓰고 있는데 그중에 라자루스는 지난해 6월에 우크라이나 정부기관을 사이버 공격한 정황이 국제정보망에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찰총국 산하에 저 3개 팀이 있는 겁니다. 팀이 지금 악명을 높이고 17억 달러를 빼앗은 건데 이 친구들은 천재를 국가적으로 모아가지고 중국 같은 데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럼 뭐 미림대학이라고 전자전 대학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천재들을 뽑아가지고 중국과 동남아, 러시아 이런 나라들에 파견을 시켜서 방글라데시 은행 돈 빼들어내고 가상화폐 빼들어내고 이런 거로 해서 저 사람들이 22살이면 제대한다 그래요. 뇌가 말랑말랑해지지 않아서 더 머리가 안 좋아진다고 22살이면 뒤져보낸다 그래요. 근데 저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 줄 아십니까? 뉴욕 주재 북한 대사가 700에서 800유로를 월급으로 받거든요. 그 정도인데? 20살짜리 해커들이 받는 돈이 2,000에서 2,500달러를 한 3-4배 받네요. 대사의 서너 배를 받는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훔치길래 그 친구들한테 그만한 돈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이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사이버 공간은 해방구다. 사이버 공간은 노다지다. 네. 그 안에서 너네들이 마음껏 놀아라. 그리고 그만큼 대우를 해준다. 이래가지고 지금 저 친구들이 범죄 의식도 없이 국가가 시키니까 나는 조국을 위해서 한다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저런 일을 시키는 김정은, 북한 지도부가 얼마나 사악한 집단인지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 형사재판소 제속감이 아닌가 싶을 정도고 예. 그야말로 미림대학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22살이면 은퇴시키니까 10대 천재들을 온통 저기에 쏟아붓고 있다. 국가의 가장 좋은 머리들을 나쁜 짓을 하는 데다 갖다 틀어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고영환 원장님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 북한 해커 관련 얘기는 나오는 대로 저희가 자세히 전하지요.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생방송 정책인의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